사업자가 되면 내가 이제 데리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 이 원천징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기적인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떼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은 임시적인 뭐 이런 그 급여 중에서도 20만 원 이상 급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원천징수를 별도로 해가지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업자의 의무다. 그런 의무적인 측면에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줘야 된다. 요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25일 날 급여를 준다 그러면 25일 날 그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때 공제한 금액을 한 15일은 회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갖고 있다가 10일까지 그거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달마다 연간 급여를 월 급여로 추정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연말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개인 근로자가 한 군데만 그 근로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원천징수로 끝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수익이 있다 그러면 그 개인 사업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신고까지는 회사가 해줄 의무가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급여를 준 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게 원천징수세 별도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뭐 이런 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즘은 이게 동의를 받으면 회사에서도 개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 서류를 다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국세청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면 더 간소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로서 세금을 낼 때는 바로 이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만 있을 경우는 종합소득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근데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그런 원천징수 내가 여러 군데 있거나 소득이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냐? 우리 일반 급여자 같은 경우는 총 연간 급여 이걸로 딱 따지는데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거는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산출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또 나중에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 연말정산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거는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거는 세액공제가 되고 그러는데 소득공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뭐 인적공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 기본공제, 본인에 대한 거, 배우자에 대한 거,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공제라든가 주택담보 뭐 퇴직연금 소득공제라든가 보험공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소득공제로 우리가 다 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소득공제라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직접 빼놓은 것, 이걸 갖다가 소득공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딱 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바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율을 6%부터 38%인데 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내게 되죠. 산출세. 저 산출세액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 세액공제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할 결정세 이걸 뽑는 거죠. 거기 만약에 뭐가 잘못돼서 가산세를 맞을 게 있다든가 내가 납세가 불성실해서 가산세를 할 때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결정세액에다가 그것까지 더 플러스하거나 또 미리 내가 더 납부한 세액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특히 산출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의 전체적인 그 산출 흐름입니다. 그 종합소득세가 개인들한테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년이니까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거예요. 그 전부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전에는 보면 이제 회사를 세 개씩도 다닐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다 일단 그런 데서는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이제 이게 누진세기가 되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세율이 6% 해당돼요. B라는 소득에서 3천만 원 벌었다. 6%의 세금을 해당된다고요. C에도 6% 벌었다. 근데 다 합치니까 1억이 넘더라. 그러면 얼마 때려야 되냐면 38%의 세율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 가지고 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 세율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각각으로는 세율이 누진세이기 때문에 작은데 합해서 소득이 높아졌을 때 누진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뭐 최근에 생기고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인지 연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원천세로 우리가 낼 때는 세금을 조금씩 내는데 그 소득을 전체 합하면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가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냥 뭐 봐도 되겠죠. 총 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 여기서 필요 경비를 빼는데 그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소득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경비죠.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을 내고 그다음에 산출세액을 내고 결정세액을 낸다.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요약된 건데 그냥.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 사업장에서 1200만 원 이렇게 맞춰서 봅시다. 1200만 원. 그래서 6% 여기서는 공제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또 똑같이 6%. 세 사업장에서 6%씩 공제했는데 다 합치니까 3,6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1,200만 원에 대해서는 6%를 인정해 주지만은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죠? 결국 차이 보면 한 9%, 2,400만 원에 대해서는 9%의 세금이 더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진세라는 개념을 아시죠? 누진세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벌었다. 1억을 벌었다.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죠? 1,20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6%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4,600만 원부터 8,800만 원까지는 24%. 그 다음에 이 8,8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한다. 그래서 실제 35%라는 것이 1억이라고 봤을 때 8,800만 원을 초과되는 1,200만 원에 대해서만 35%가 적용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누진세인데 이 누진세 개념 때문에 아까 종합소득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3억 초과하면 38%. 그래서 이게 그 개인 사업자가 이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우리 원천세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소득자도. 근데 이 세율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사업체로 봤을 때는 뭐 1,200만 원 1억 이익 났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 좀 높아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그럼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뭐 개인소득세하고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고 소득세 하나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법인세 기준이 좀 있습니다.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은 법인한테는 이 법인세가 다 해당되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이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그런 사업장이고, 다만 이제 외국에다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법에서 정한 것, 국내에서 어떤 원천 소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율 보면 2억 원까지는 10%예요. 10%. 개인 종합소득세가 1억 원일 때 35%, 이렇게 되는 거에 비하면 2억 원까지 10%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소득이 막 한 2억, 3억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차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초과 200억까지가 20%, 그리고 최고가 22%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 요 2천만 원이라는 게 2억 원의 10%예요. 누진세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2억까지는 10%에 적용하고 2억을 초과하는 금액, 그거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 그런 누진세 개념으로 이게 적용된다. 그럼 만약에 법인이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 신고는 해야 되죠. 신고는 해야 되지만은 소득이 있는 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네.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세금은 안 나오죠. 산출 세액 자체가 안 나오죠. 네, 산출 세액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일단 계산해서 세금이 얼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세금은 내는 건 아니죠. 다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입. 네. 그래서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했을 때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2%까지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개인소득세율은 6%부터 38%까지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로 최고 세율로 비교하면 소득이 많은 사업자는 세제상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에서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기업이 그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법인세, 이건 소득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1년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죠. 우리 종합소득세도 1년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예납. 그래서 6월 말까지에 대해서 중간에 연말까지 금액이라든가 중간의 금액을 예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고. 보통 이제 그 중간 예납을 산출하기가 복잡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전년도 납부액의 한 2분의 1 정도, 이거를 반기분이라고 이렇게 예정을 해서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 뭐 4대 보험 하는데 큰 틀에서 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덧글을 보죠.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구조, 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국가가 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운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담당해 줘야 될 부분이 이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저 부분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고, 공공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고, 사회복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것도 이제 국가가 직접 다 저런 것들을 운영하고 지원해야 되지만은 일부는 민간 사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노인복지라든가,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에다 주잖아요.
사실은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국가가 그거를 다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들한테 때로는 지원금을 주고 이래가지고 민간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고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회보험 중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또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그 사업자가 해야 된다. 소득 보장 중에서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은 의료 쪽에도 같이 들어있는데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후에 어떤 소득 생활 활동을 못한다. 이랬을 때 다친 거에 대해 치료는 물론이고 그 후에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득 보장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산재보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산재보험이 소득 보장의 역할을 한다.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처럼 이제 퇴직한 다음에 소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이제 연금보험인데 사실은 이거는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50대 50 개인이 50을 하고 사업자가 50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그런 또 연령이 높아졌을 때 그런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받으면 한 120만 원 뭐 이렇게 이상 받는 것 같더라고요. 풀로 이렇게 다 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이거는 이제 갑자기 퇴직 당해서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공백 기간 동안에 소득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몇 개월 받으세요? 8개월인 것 같으시죠? 맥시멈 8개월. 그 8개월 120만 원씩 되는가요? 네. 아우 저 그거 못 받아가지고 내가 고용보험 많이 냈는데 나도 근데 뭐 지금 못 받았어요. 딴데 막 들어가면 안 되지. 막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제가 그거를 끝나고 고용보험 신청을 딱 했어요. 딱 해서 한 달을 이제 딱 받았죠. 기분 좋게. 딱 받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계속 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신고하면서 딱 갔는데 학교 강의를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딱 해가지고 아니 학교 강의는 이게 어떤 정식 취업도 아니고 계약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조항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강사는 안 되는 걸로 딱 취업으로 본다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억울하더래. 한 달 받았다가 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정수급이면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받지도 못해요. 근데 다행히 그냥 부정수급은 빼고 과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내가 토해내겠다. 근데 뭐 못 받을 거 받은 거 그런 개념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얘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명확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오기가 나서 그 다음에 또 조금 요령을 묻어서 줄여서 일부러 받았어요. 이게 조기 취업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조기 취업에도 받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했냐면 이름까지 얘기했잖아. 그 이제 그 토해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냐 퇴직하고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강사 그 기간이 있어요. 강사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고 조기 취업을 딱 내가 요청했어요. 조기 취업 요청. 그 다음 강사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조기 취업으로 딱 하니까 조기 취업이 70%가 주죠. 네, 70%가 남은 금액의 일시불로 70% 주는데 그걸 조기 취업을 딱 신청을 했죠. 그래서 70% 주는데 거기서 앞에 잘못 받은 거 빼고 그것도 빼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 150만 원인가 손해왔죠. 그거 빼고 나머지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한 푼도 못 받을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게 50 포함돼 있어요. 8개월 동안 하면은 200만 원이 그 학원 다니면은 예. 따로 계좌제 카드가 또 있어. 있죠. 그걸 학원 다니면 그거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안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넘어가면 더 없어지거든. 근데 그 안에 다니면 돼 그냥 학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다니더라고. 뭐 다니기 귀찮아서 못 다니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구직 급여를 그게 장기간 받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는 한 달에 2번만 이제 구직 그 신청 활동을 하면 되는데 석 달이나 넘어가면 매주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학원 다녀보면 그것도 안 해요 또. 그래요? 학원 다녀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맨날 이 사람들은 명함주라고 그러는데 학원 다녀보면 그것도 안 해. 네. 그렇죠. 네. 아니 거기다 이 얘기하고 학원 다니는 학원 다니는 것도 구직 활동을 하는 거 준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그거 안 돼도 됐다. 근데 3개월 이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네. 거의 더 자주 이걸 구직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제시해야 되니까 사실 상당히 뛰어만 귀찮은, 되는 데 네, 귀찮은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구직 활동을 하라고 네. 자꾸 그런 권유 측면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용보험 이런 것들 이제 그 주는 것이 어떤 소득 보장, 직장인들이 퇴직했을 때 소득이 없는 기간 그런 기간에 소득 보장을 해주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의료 보장 측면에서 우리 건강보험 납부하는 게 있고, 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산재 의료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사회보험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전체적인 국가의 사회 보장 측면에서 사회보험에 속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그 사업자 부담분 또 그 고용자에 대한 그런 그 납부할 그런 부분들을 대신 받아서 한꺼번에 납부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꾸 말하는 4대 보험, 4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대 보험은 이제 연금보험, 산재, 그다음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우리가 아시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뭐 산재보험을 꼭 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 고정보험을 다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1일 이상 근로자 모두에 다 해당이 됩니다. 상시 1일 이상 근로자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게 있어요.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농업, 임업, 이런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일 경우 이런 경우는 기준이 이거지만은 5인 이상인 경우에 당연히 해야 된다. 또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이런 건설공사 뭐 금액에 아니면 또 연면적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하는 경우는 5인 이상일 경우에 이 고용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예외적인 조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1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야지 된다. 그럼 그 대표만 있고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산재보험하고 고용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이거는 해야죠. 그럼 그 1인에는 대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1인 이거는 근로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근로자. 네. 근로자에게 대표 대표는 말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대표 거죠. 말고. 그렇지만은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표의 경우는 이 국민하고 건강 네. 이거는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 1인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 예. 직원은 없고 혼자 하는 거죠? 그럼 고용은 없잖아요. 고용은 없는 거죠. 네. 고용도 없고 그렇죠. 산재도 없는. 그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저 1인에는 대표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저희 근로자로 돼 있어서. 이제 이거는 사업자가 네. 그거를 대행해야 되는 의무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거는 자기가 하는 거는 그거는 대행하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대행하는 의무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그때 근로자 거를 대행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업자가. 네. 그런 측면이고 자기가 하는 거는 네. 자기의 어떤 저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근로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 자기가 사업자인 경우는 네. 저도 그거는 아직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네. 이 사업자로 안 되고 네. 지역 사업자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지역 사업자. 예. 그러니까 근로자 없고 그냥 대표 1인만 그렇죠. 등재돼 있다라고 예, 하면 예, 예. 네, 그거는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도 예. 일단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건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 우리가 지역으로. 그거는 내가 직장 안 다녀도 건강보험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직장
예, 직장 국민연금이 아니라 예, 그냥 지역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65가 넘은 고용자가 쓰면 고용보험은 안 돼요. 65세 넘고 하고는 그게 없죠.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다가 예, 65세 넘으면은 다 예. 그만두잖아요. 예. 그럼 우리 여기 고용보험 안 준다던데요. 아, 그렇죠. 그 65세 네, 넘으면 넘으면 안 줘. 이제. 고용보험 개념보다 실업급여라는 말이 다른 거죠. 그건 안 주죠. 실업급여는 안 주는 거죠. 네, 그 보험 계속되는데 그걸 안 주잖아요. 65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한막 8, 9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그것을 안 되고 이제 그만두려고 예. 고민하더라고요 많이. 아, 그래요? 예, 너무는 안 주고 계속 줘도 되고 한그 8개월 롤리타 이렇게 20만 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이 고용보험은 소득보장이잖아요. 그죠? 소득보장이 그 퇴직하고 나서 내가 어떤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상해 주는 게 이 고용보험 개념이잖아요. 근데 65세가 넘으면 소득 활동이 별로 없다고 보는 그런 측면에서 실업급여를 안 주는 거죠. 이제 구태여 이 사람은 그 주식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면은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안 돼. 고용보험을 띄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띄고. 근데 안 주니까.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고용보험은 그렇게 연령까지 정확하게 제가 안 봤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61세가 넘잖아요. 그건 안 돼요. 네, 납부 의무가 60세까지밖에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 후에는 연금은 옵션입니다. 회사에서 안 자기가 내려면 내고 안 내도 되고 네, 내야 되는 의무가 없고 사업주도 61세 된 사람을 고용했잖아요. 이 사람의 연금보험을 내가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협의에 의해서 그 사람 그거 내가 내줄게 이렇게 가지고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임의가입이 되는 거죠. 임의가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직장에서 의무로 해주는 건 아니니까. 네. 직장 안 다닌 사람도 그냥 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임의가입이라고 네, 그걸 임의가입이라고 얘기하죠. 네. 고용보험도 65세가 되면 공제 안 하는지가 한번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건 내가 못 알아봤는데. 네. 근데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참 말이 많잖아요. 네. 이제 좀 나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나중에는 못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저 받을 거 신경 쓰니까. 저도 그 60세로 바로 받는 줄 알았더니 네. 바로 못 받더라고요. 나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 1년 있다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재원 확보 문제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 설계할 때보다 네.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실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게 한꺼번에 확 전환시킬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걸 서서히 전환시키고 있어요. 공무원 연금 이런 것도 지금 그 규모를 축소시킵니다. 재원이 안 맞으니까 축소시키고 네. 공무원 교원 연금 이런 것도 지금 축소시키는 움직임이 있고요. 결국 이게 단기적으로 막 결손이 나면 그럼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결손 시점이 한 10년 후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나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근로자들이 그걸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로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그게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방향은 더 내고 좀 덜 받는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지금만큼 받으려면 더 내야 되는 거고 네. 예, 덜 받으려면 덜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걸 줄이든가 지금을 더 내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그거는 이 소득보장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복지국가로 갈수록 세금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국가가 이제 돈이 많으면 저 어디처럼
기름 팔아가지고 네. 국가가 부자면 그런 거 안 받고도 거기는 연금 다 준다 그러잖아요. 다 주는데 우리는 그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국가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전부 세금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 선진국 이런 데는 그런 세금 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세율이. 네. 지금 이제 저소득자들한테는 세금을 적게 드리고 고소득자한테는 세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국가 경제가 확 오르면 그런 재원이 더 들어갈 수 있죠.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국가가 계속 경제가 침체하고 이러면 그 재원이 늘어갈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고 앞으로 10년 안에 국가가 확 발전이 돼가지고 그런 재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뭐 딴 데서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런 재원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맞춰가는 거니까 네. 뭐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봤습니다. 임의 적용 대상 아까 그 의무 적용 말고 임의 적용 대상 여기 아까 그 65세 이상 그게 나와 있으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드리네요. 이거는 뭐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뭐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 저게 나옵니다. 제외 대상, 적용 대상. 전체적으로 그냥 뭐 고용보호망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노복 이런 데 속하는 거에서 상시 4명 이하인 경우 또 뭐 이런 아까 나왔지만은 2천만 원 이하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것도 아까 농업 임업에서 5명 이하인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제외 대상이 안 들어있으면 아마 65세가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절세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부가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입세의 영수증을 내가 챙기지 못하면 그만큼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입세 계산서를 잘 받는 거, 잘 챙겨놓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카드를 이거는 뭐 절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용 카드, 사업자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걸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자 카드로 모든 것을 처리하면 국세청에서 이 카드로 처리된 거에 대해서 과세, 비과세 이게 다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자용 카드를 활용하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업용 계좌로 관련돼서 비용을 관리하고 이 현금 영수증 하는 것도 신용카드 처리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 기간이라든가 이게 뭐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오류라든가 이런 거. 내가 아무리 잘 챙겨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또 공제가 가능한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생각되지 않는 거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세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내부적인 지출 이런 것도 우리 기업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직원들한테 뭐 복리비도 뭐 얼마씩 줬다든가 이런 거는 기한을 해가지고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두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이 간이 영수증도 인정이 되는데 그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매출액의 얼마 정도까지는 간이 영수증을 인정해줘요. 인정해 주는데 간이 영수증도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거는 간이 영수증을 영세 사업자가 세금을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데 그런 외에는 모든 것들을 저 세금 영수증을 받아둬야지 내가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지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절세 전략이고, 이 세무 전문가를 잘 해가지고, 큰 기업에서는 뭐 세무 전문가하고 잘 짜고도 하지만, 짜고도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그냥 하더라도 이용해가지고 절세할 거를 잘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절세하는 방법. 탈세는 뭐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절세를 하는 거는,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 해가지고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의 어떤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서 발행할 경우 일반 사업자 시스템 이용을 하는데, 이게 보통 도전을 많이 써요. 네, 도전을 많이 독점이죠. 쓰는데, 어떤 시스템을 쓰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세금 계산서 관리 시스템으로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거를 쓰든 이걸 쓰든 관계는 없어요. 다만 내가 뭐 날마다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시스템 사업자 일반 그런 시스템을 써서 내가 하는 게 더 편리하고, 이건 세무서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니까. 그렇지 않고 뭐 한 달에 어쩌다 한 번 일어난다 이러면 이제 국세청 시스템을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이런 그 세금 계산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서에 총괄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시죠. 아까 고용 65세 말고. 그걸 한번 제가 더 알아보는데 제외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지금 얘기했죠. 네. 지금 절세